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회피형과 눈 마주치기라는 제목으로요. 회피형 분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연애 과정에서 보여지는 행동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특징인지, 일반적인 특징은 뭐예요? 어, 애정 척도인지,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변해서 그런 건지, 성격적인 건지, 이런 일반 특징인지 아니면 회피형적인 특징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회피형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보여지는 특징이 아니고요. 이 특징을 보이게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만들었는데 오늘은 1번에서 5번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잘할 때 마주본 시선에서 무시나 외면이나 분노나 비판이나 거부가 담겨져 있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눈 맞춤이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주본 시선이 어디예요? 이분들한테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제 눈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나라는 사람이 부정적 모습으로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눈에서 사랑이 보인다면 아이도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법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랑스러운 존재가 뭐예요? 나는 소중하다.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소중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법은 뭐예요? 사랑받는 법은 애착 형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눈에서 이 나의 가치와 그 다음에 애착 이런 부분을 또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나를 멍청하게 바라본다면 멍청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자, 우리 정체성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은 타인 시선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자존감이나 어떤 개성이나 나만 고유의 특징 있잖아요. 나만의 고유의 특징. 나의 자아 존중감,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남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지는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구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정체성까지 이제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의 눈에서 애착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자존감이 형성되고 나의 정체성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만약에 멍청한 놈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애착에 손상이 오는 거야. 애착 손상. 여기에다 모욕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고 가망 없고 멍청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눈을 마주쳤을 때 시선을 자주 피한다면요. 어릴 적에 눈 맞춤 행동에서 큰 상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마주보고 얘기할 때 눈을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턱이나 치아를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나의 시선을 남자친구가 피한다라고 하면요. 오빠, 말할 때 고개 숙이지 말고 내 눈 똑바로 좀 보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헤어지는 커플도 있어요. 헤어지는 사례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선을 피한다. 이렇게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요. 어떨 때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고요. 내 영역을 침범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뭐야?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시선 마주치기를 강요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 맞춤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감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맞춤을 거부한다. 거부하는 사람에게 눈빛을 발사하는 대신에 있잖아요. 차라리 포옹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 포옹을 해주시면 안전함 감각을 접촉해 있다는 행동으로 편안함을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마주치기를 불편해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주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보기,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시거나 게임하기, 아니면 드라이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눈 맞춤 대신 이런 걸로 대체를 하셔갖고요. 직접 소통을 줄이면서 함께 활동한다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시는 게 관계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2번이요. 먼저 사귀자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회피형은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관계를 맺는 거 있잖아요. 맺는 것, 이게 리스크란 말이야. 회피형한테는. 왜냐면 회피형 분들은 어릴 때 방치나 적극적인 거부를 당하고 자랐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속으로. 그래서 양육자는 시종일관 아이에게 반응하지 않았고 실제로 아이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자랐어. 그래서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요, 애착 체계에는 돌아가지만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애착 체계는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누군가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애착체계란 말이야. 이건 항상 돌아가. 누굴 볼 때마다 관계는 맺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욕구는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됐다가 또 자기가 힘들거나 바쁘면 내 곁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내 욕구도 무시당할 텐데, 괜히 사람 믿고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고 벌어지는 아예 가까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릴 때 방치 상태로 자랐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래야만 생존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회피형 입장에서 연애를 시작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귄다는 거는 리스크를 감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기를 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기의 약점이요,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 오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으로 썸을 타지만 속으로는 날 키워주신 분도 날 방치했는데 우리가 언제 봤다고, 만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속으로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까워지면 거부당하거나 상처 있거나 상실감을 경험할 뿐이다라는 경고 신호가 마음속에서는 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회피형은 침착한 외관과는 달리 속에서는 온갖 경고 신호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 오리 있잖아요. 오리가 물 위에서는 이제 오리가 침착하잖아요. 침착, 우아하고. 근데 물 밑에서는 막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피형이 혹시라도 먼저 다가와서 관계를 맺는다면 굉장히 큰 각오와 결심을 했다. 이건 뭐냐면 완전 이상형 만났다라는 거야. 완전히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특화되어 있는 회피형이 여자친구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초점을 돌리는 데는 다른 유형들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나 혼자야, 회피형은. 근데 여자친구 쪽으로 안테나를 돌리려면
나에서 여자친구 쪽으로 안테나 돌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근데 만약에 내가 불안형이야. 내가 금사빠가 대표적으로 불안형이잖아. 왜? 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니까 금방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 그쵸? 불안형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 안테나를. 근데 회피형이기 때문에 천천히 돌린단 말이야. 이 돌릴 때 중간에 갈등이 생기잖아.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야. 못 사귀는 거야. 자, 아시겠죠? 3번. 차갑다, 벽을 친다, 거리 둔다, 거부한다와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회피형분하고 사귀게 되면 이런 거를 상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회피형분들은 주기적으로 접근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사람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다가올 때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어릴 적 양육자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어린 시절 너무 혼자 방치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회피형 성장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자친구와의 친밀함 자체 있잖아요. 이거는 어릴 적 위협을 느꼈던 감각이 이제 자극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방치되고 고통받은 기억, 이게 자극이 된다. 그러니까 친밀해지면 자동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게 동시에 떠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접근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우리 트라우마가 이제 우리가 떠오르듯이요. 그래서 자, 여자친구와 친밀감 자체가 어릴 적 위협으로 느꼈던 감각이 자극이 되잖아. 그러면 접근 회피 모드로 전환된다. 접근하는 걸 피하자. 그래서 연락 텀을 두거나 실컷 놀다가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안 돼. 뭐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전환이 돼. 그러면 여자친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눈빛을 보면 데이트할 때 나 좋아하는 거 맞는데 떨어져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헷갈려. 그래서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가까운 사이가 아닌 느낌을 받게 만든다. 이게 회피형과 사귀게 되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는 느낌이에요. 혼란 그 자체야. 그래서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회피형분하고 사귀면 이런 느낌을 받아. 자, 애착이라는 거는 본능이야. 애착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의지하는 거.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이거는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회피형은 이거를 계속 억제하는 거지. 자, 여자친구와 이제 서서히 의존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서로 애착 대상이 되고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대로 쭉 가면 되잖아. 가면 문제 없잖아. 그쵸? 회피형들은 친밀함에서 오는 감각이 바로 어릴 적 고통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기억이 주기적으로 소환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난 상태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회피형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만들어야지 자기의 고통이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착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고통 기억을 거부하게 된다. 비활성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고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야 돼. 애착 욕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해리 증상을 겪는다란 말을 합니다. 기억상실증이나 기억이 끊기거나 현실 감각이 희미해지거나 이게 다 이런 애착을 비활성화한다, 이런 맥락이에요. 애착 욕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느낌. 그래서 회피형 분들하고는요, 이 기억 갖고 되게 많이 싸워. 기억 왜곡 갖고 엄청 많이 싸워요. 10분 전에 얘기한 건데 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대. 막 미치는 거야. 이거 갖고 엄청 많이 싸워. 그래서 회피형은 해리 상태를요, 편안하고 정상적이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왜? 고통 기억이 없어지니까 편하지, 정상적이고.
자기는 고통 기억을 이제 어떻게 하죠? 잃어서 마음이 편해지겠지만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연결감은 줄어들게 돼. 그래서 맨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친해졌다가 또 연결감이 줄어든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회피형과 만나면 실제감이 늘 부족하다. 실제로 옆에 있는 거, 함께 있다는 느낌이 늘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친구와 너무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여자친구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독립된 자아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요. 이런 거지. 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될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 이때도 위협감이 또 올라와. 자, 그래서 바로 이때 거리두기를 또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데이트 후에 연락의 성의가 없어진다거나 일식한다는 거나 뭐 이런 등등등은 친밀함을 해소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트 후에 우리가 애착이 이제 생길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라앉히고를 반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귀고 있지만 사귀는 사이가 아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회피형은 애착을 활성화할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요. 비활성화할 때는 날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연락을 끊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보통은 애정 속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때는 애착을 활성화했다? 비활성화했다? 온오프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4번이요. 열정이 빨리 식는다. 여자친구는 사귀게 되면 나를 독점하려고 그래. 여자친구와 서로만 바라보는 독점적 연애를 원할 때 회피형은 비독점적 오픈 릴레이션십을 원한다. 이거는요, 나 누군가한테 얽매이고 싶지 않아. 이런 걸 원할 때는 나는 비독점적, 불특정 다수한테 애착을 분산시키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얽매이고 싶지 않아. 얽매이는 자체로 갑갑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피형은 연애 시작으로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껴요. 생활 면에서든 감정 면에서든 남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마음을 열 때 자신을 너무 드러내 보였다라는 느낄 수 있어. 왜냐면 어릴 적부터 자기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낮고 자기는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자신을 너무 드러내 보였다는 거는 약점을 노출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에 이제 남에게 의존하는 거, 오픈하는 거,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회피형이 마음을 열 때, 회피형도 이제 좋아하는 티를 내고 잘해주고 헌신할 때 이 찰나에 여자친구는 날 독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고 나에게 책임을 부여하잖아. 그래서 자, 회피형은 어떻다? 책임감을 느끼면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자, 애초에 타인을 필요로 하는 자기 욕구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한테 의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욕구를 처음부터 축소하면서 살았어. 인생은 혼자야. 방치당하고 살아와 보니까 어차피 혼자 살 수밖에 없어. 누구 의지할 데 없어. 이런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에 타인을 필요하는 자기 욕구를 축소하는 거고요. 그래, 어차피 혼자 사니까 남하고 엮일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타인 부정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남을 부정하면서 살아왔는데 남이 나한테 책임감을 부여해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잖아. 그쵸? 누군가에게 너무 깊이 기댄다는 생각만으로 공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없어지니까요. 연인 관계는요, 본질적으로 진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그쵸? 이 진지한 관계는 회피 성향을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진지한 관계가 뭘까요?
진지한 관계는 뭐 서로 깊게 의지하고 책임감과 의무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진지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회피 성향을 자극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책임감은 구속이야. 구속은 갑갑함이고요. 책임지는 관계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애 초반에 보여줬던 한 사람에게 올인했던 행동 습관을 멈춰야지 해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정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빨리 식는 거고요. 자, 새로 만난 이성에게는 매력도도 높아. 처음에는 뭐 다 좋아 보이잖아. 끌리고 예뻐 보이고 새롭고 다 좋아 보여. 그리고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감도 높아. 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행복하겠구나. 이런 것도 높은 상태로 이제 만나게 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의지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책임감을 부여하는 순간 열정이 이제 가라앉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욕구를 말하지 않는다. 애초에 누군가 자신을 공짜로 지지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이 자라왔잖아요, 그쵸? 이게 이유고요. 자,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린 시절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우리는 양육자에게 적응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 가정에 적응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 힘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이 말은요, 이 부모님의 한계까지. 부모님의 한계가 우리 성향과 가치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부모님에게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방치나 거부였다면 자연히 아이는 애착을 추구하는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 의지하고 가까워지려는 이런 마음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방치나 거부니까, 그쵸? 바빠서 그랬겠죠. 먹고 살려니까 바빠서, 아니면 이혼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거나, 뭐 자랐는데 아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막 삼촌이었어. 그러니까 결론은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부모님 사정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정서적 욕구에 양질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점점 더 자신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라왔어, 그쵸?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면 있잖아요, 모든 일을 혼자서 알아서 감당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어린아이들은 어른처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자원이 없어요. 자랄 때 경험이나 아니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 그쵸? 근데 성인이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능력, 이거랑 어린이가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밖에 없는 상황은 엄연히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버겁고 막막하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힘들면 힘들다 얘기할 사람이 없이 자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홀로 남겨져서 만만치 않은 험한 세상에 혼자 버티면서 살아남았어야 했어. 혼자서 이렇게 자라오니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되게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왜? 어차피 혼자 살아왔거든. 타인 옆에 있어봤자 소용없어, 약간. 그래서 이런 연결을 하찮게 느끼게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회피형은 자기 곁에 있어주거나 내 욕구를 충족해준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내 욕구를 먼저 말하지 않아. 어차피 기대가 없고도 안 들어주는데 왜 얘기해, 내가? 내 속내만 괜히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 욕구를 먼저 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욕망이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여자친구에게 알린다는 건 회피형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남이 내 욕구를 채워주리란 생각이 들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자, 회피형은요, 자기 욕구를 자각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 일단. 애초에 이런 욕구를 내가 자각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미쳤나봐. 나 어제 치킨 먹었는데 나 또 먹고 싶어. 이런 거. 이 미쳤나봐. 이 단어를 많이 해요. 자각했을 때 나오는, 이게 감탄사라고나 할까요? 자동으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미쳤나봐. 나 그 사람 좋아하나봐.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들켰을 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 욕구를 들켰을 때 이런 단어를 쓰게 돼요. 내 욕구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한 자체가 불편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할까요? 어릴 적 양육자한테 욕구를 얘기했다가 공감을 받지 못하거나 거절을 당한 경험이 강력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회피형들은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개인 욕구를 외면할 수가 있어요.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욕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릴 적 지속적으로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욕구 반응도 억제한다. 자, 감정도 억제. 왜? 애착 체계가 돌아가는데 친해지고 싶은데 이것도 억제. 좋은 거 싫은 거 다 억제. 그 다음 욕구 반응. 욕구 반응도 억제. 욕구도 억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쵸? 욕구를 외면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겠다고 손을 내밀면 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돈을 대신 내준다거나 선물을 주면 왜 사왔어?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해요. 첫 마디가 왜 사왔어? 필요 없는데 이런데 돈 쓰지 마.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식의 반응. 한마디로 하면 거부죠. 거부하는 반응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면서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 내가 다 맞대. 내가 다 맞는 행동이야. 그래서 개선이 안 돼. 자신과 다른 부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못한다는 거야? 의지하면 안 되지. 여자친구의 자연스러운 욕구 표출에도 정상적인 욕구야, 이거는. 이런 거에도 너무 의존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심한 경우 의지를 많이 하면 짐짝처럼 느낄 수 있어. 여자친구의 욕구를 짐짝처럼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남의 욕구를 짐짝으로 여기니까 자기도 역시 자기 욕구가 남에게 짐으로 인식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의사표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은 원하는 바를 표현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거부감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짐처럼 느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거부감, 혼자. 이건 다시 말해서 상대방 요구를 문제로 취급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사항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문제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회피형은. 자, 회피형은 자신의 욕구는 뭐다? 자신이 제일 잘 채울 수 있다고 느낀다. 이 마인드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회피형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오늘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피형 얘기를 제가 간헐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자,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정형이 통계에 따르면요, 안정형 비율이 50%야. 회피형 비율이 25%. 그 다음에 불안형 비율이 20%. 나머지 혼란형 5%에 속하거든요. 이거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속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연애 시장에서는요, 지금 안정형은 일찍 만나서 결혼까지 하거나 장기 연애가 가능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간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만나게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루에도 수백 명의 회피형이 배출되고 있다라고요. 헤어져서. 그래서 회피형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결론은. 이 안정형 부류를 만나기가 힘들어. 안 헤어지니까. 헤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라니까요. 그 여러분은 헤어지고 누굴 만나도 이 안에서 만난다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애착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연애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간헐적으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